어린 왕 단종의 보위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그때 충신들의 절규는 공허한 궁궐에 메아리 쳤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린 왕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 속에서 자신들의 맹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조선 초 가장 비극적인 충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한 운명을 예고 없이 들이웁니다. 특히 어린 왕의 어깨에 거대한 무게가 얹힐 때면 충신들의 피눈물은 강물처럼 흐르곤 했습니다. 이 한 장의 두루마리에 어린 왕을 향한 핏빛 충절이 기록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는 조선의 황금기라 불리던 세종대왕의 치세. 성산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젊은 학자들은 지편전에 모여 학문 연구와 정책 논의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하며 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왕실에 대한 깊은 충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태평성대에도 그림자는 드리웠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그 뒤를 이은 문종마저 병약하여 단명하면서 왕위는 불과 12살의 어린 왕 단종 전하에게 넘겨졌습니다. 유약하고 경험 없는 어린 왕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왕실의 안녕을 걱정하던 신진 사대부들은 단종 전하의 미숙함을 채우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정국은 그들의 노력을 비웃듯 흔들렸습니다. 이때 왕실의 가장 강력한 어른이자 무력을 겸비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 전하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늠름한 풍채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압도하며 조정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병약한 문종의 뒤를 이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노골적으로 왕위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과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성산문과 박팽년 등 지편전 학사들은 그의 야심을 예리하게 간파하며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밤 단종 전하의 안위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충신들은 자신들의 굳건한 맹세가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핏빛으로 물들게 될 충절의 서막은 그렇게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53년 10월, 그는 기회를 엿보아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의 주요 대신들을 숙청하는 피비린내 나는 정변,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밤의 어둠 속 그의 사병들이 궁궐로 들이닥쳤고 칼날은 충신들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지편전의 학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 하위지 이계 등은 갑작스러운 피바람의 망연자실하며 어린 단종 전하의 미래가 풍전등화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조정의 모든 요직에 자신의 신복들을 앉혔습니다. 그의 앞에는 더 이상 아무런 방해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실세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 전하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지만 그의 주변에는 수양대군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독한 왕자는 이제 어린 소년에게는 무거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은 단종의 위태로운 처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힐 방법을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충절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근본을 수호하고 군주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세종대왕의 가르침 아래 성장한 그들은 명분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불사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왕인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했고 1455년 마침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됩니다. 이로써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조선의 왕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산문과 박팽년,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어린 왕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역적이라 여기던 자가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그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충절의 맹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의 즉위는
그들에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라도 단종 보기를 꾀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의 치세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도모는 성산문, 박팽년을 필두로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등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6명의 충신들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에서 거사를 단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연회에 참석하는 무관들을 포섭하여 세조를 처단하고 혼란을 틈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는 성공하면 충신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고 실패하면 역적으로 기록될 비극적인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충심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가문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오직 어린 단종의 안위와 조선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하려 했습니다. 거사가 계획된 그날,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칼날을 품은 자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흥청망청 즐기는 자들 사이에는 팽팽한 대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사육신들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대로 무사들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그 찰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사가 이미 발각되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연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칼날을 품었던 자들은 칼을 뽑을 새도 없이 포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김질이라는 인물의 변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창손을 찾아가 이 모든 계획을 누설해버렸고 그로 인해 사육신들의 숭고한 충절은 피바람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찬란했던 충의의 빛은 한순간에 암흑 속에 갇히는 듯했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외금부의 지하 깊숙한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옥방의 공기는 그들의 뜨거운 충정을 비웃는 듯했죠. 그들은 곧이어 시작될 혹독한 고문과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후회도 두려움도 서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굳건한 의지는 차가운 감옥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며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종에 대한 충신만을 마음에 품고 다가올 운명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었죠.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외금부의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동원되어 그들의 육신을 난도질했지만 사육신들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산문은 세조에게 직접 신문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조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녹봉을 주었으니 신하가 아니더냐? 라고 물었지만 성산문은 단호히 나는 상황의 신하이지 전하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답하며 자신의 직첩과 녹봉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뼈아픈 일갈은 세조의 마음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더했을 것입니다. 박팽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문으로 인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노신이라 할 수 없고 오직 상황의 충신일 뿐이다. 라며 세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박헌 역시 신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는 세조에게서 받은 녹을 먹지 않고 따로 봉하여 두셨다고 증언하며 박팽년이 얼마나 철저하게 단종에 대한 충심을 지켰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었죠. 이들의 굳건한 충절 앞에서는 어떠한 고문과 회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그들의 몸을 찢을수록 그들의 정신은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다른 사육신들, 즉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충절을 지켰습니다. 특히 무인 출신의 유응부는 가장 격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세조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그의 불의를 꾸짖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단종을 향한 충심과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세조에게는 가시와 같았고 결국 그들의 운명은 죽음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충절을 지키려는 자들과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찢겨진 옷깃을 스치고 백성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성산문은 형장에 이르러 유연하게 시를 읊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목매어 외치던 임금님 생각,
한 조각 너기야 북녘 하늘까지 흩어지리. 그의 마지막 시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충절을 담고 있었고 그 비장한 음성은 형장을 감싸는 엄숙한 침묵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박팽년 역시 형장에서 금부당상이 한마디 말이라도 해준다면 내가 죽은 뒤에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도 신하로서의 의리와 명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참수형을 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효수되어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의 충절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쓰러져간 육신과는 달리 그들의 정신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조선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사육신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은 모두 노비가 되거나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대대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이들의 충절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육신은 조선 왕조가 추구하는 충의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봉분조차 없이 잊혔지만 정신만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후세에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신념과 대의를 지키려 했던 용기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비록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여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름은 충절이라는 빛나는 별이 되어 조선의 밤하늘을 영원히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육신 공원에 모셔진 그들의 위패를 보며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기려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충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